지금은 선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서울 투자 방식입니다. 해보죠. 서울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 수 있는 시세는 한정적이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할 수 있는 단지의 개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막 너무 많은 지역을 보겠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뽑는 거가 1번입니다. 확실히 아는 지역만 보셔도 돼요. 솔직히 수익률이라는 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지보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시기. 지금 어떤 아파트를 골랐건 만약에 작년에 샀던 것보다는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고요. 작년 초라고 하겠습니다. 폭등이 오기 전에. 그리고 24년에 어떤 아파트를 샀건 간에 23년보다 싼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아는 지역 뭐 두세 개에서 꼽았다고 하면 크게 수익률에서 차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물건을 뽑으세요. 기준점 물건이라는 건 1등 물건을 저는 요즘에 기준점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1등 물건을 아주 명확하게 꼽으면 그냥 물건 하나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기준점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거랑만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대부분 첫 번째 투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투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투자금은 막 수억이 들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 전재산을 넣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 물건을 하나를 제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걸 계속 꾸준히 좀 보면서 하나를 뽑고 하나는 버리는 그런 소구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서울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 이 방법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최소 투자 공부력이 한 3년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싸대기 매기면서 이걸 하지 말아라. 어차피 해봤자 혼란 속에 빠지고 얻는 건 혼돈뿐이다.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저는 근데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못 알아듣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지 말라고 스태프들이 싸대기 매겼지만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앞마당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앞마당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아는 곳이죠.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만 합니다. 저는 내가 투자를 시작할 거야? 그럼 그 파일을 열어요. 새벽보기 스택 정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한 몇백 개 나와요. 그게 한 2, 300개 돼요. 그거를 다시 시세 조사를 쫙 합니다. 쫙 하면은 저평가 구간을 찾습니다. 저평가 구간. 무슨 말이냐? 서울에 5가지 5분위로 나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가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초가 이만큼이에요. 서초 이만큼, 마포 이만큼, 영등포, 동대문, 도봉 이렇게 해서 가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현재 지금 가격은 어떻죠? 현재 가격은 서초는 원래 이만큼인데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가 있죠. 사실 여기에 쓰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에도 올려볼까? 한 이 정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원베일리에 사는 가치가 70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가치가 40억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수요나 그런 트로피 아파트에 대한 그런 마인드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치는 사실 좀 그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서초는 확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마포도 정고를 넘어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에 가 있습니다. 가격이요. 영등포도 이제는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이나 도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고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대장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싼 애들이 나오죠. 아니 여기까지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아직 안 올라간 애들도 있으니까요. 도봉은 더 싸긴 하지만 내가 지금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선진입의 구간에서 봤다고 했을 때 아직 좀 덜 올라간 것들을 영등포와 동대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평가 구간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혹은 수익금이 높을 것 같은 구간을 고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저평가 구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싼 구간을 찾는 게 아니라 싼 거를 찾은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나한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줄 그 구간은 어디냐? 그거를 찾는 게 제 투자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여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마포, 성동, 광진 거의 대부분 2군으로 같이 묶이잖아요. 마포랑 성동은 지금 구축들도 전고를 지금 뚫은 데가 있는데 광진은 아직 아닙니다. 광장동도 아직
정고점까지 한 1억 정도가 남았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돈이 2군을 살 수 있는 투자금이 있다고 하면 싼 구간으로 보는 거겠죠. 이 광진 같은 데를요. 아니면 이런 데를 더 싼 구간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투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투자금에 따라서. 두 단계인 거죠. 첫 번째는 저평가 구간을 찾기, 두 번째는 내 투자금에 맞게 가장 나한테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딱 집어가지고 이 구간이 현재 서울을 제일 싸고 그리고 내 투자금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저는 꼬챙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꼬챙이를 찾는 게 제가 실행한 서울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고, 네. 그래서 앞마당 시세 조사를 하고요. 저평가 구간 찾고 또 내 투자금에 맞춰서 1등 물건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준점 물건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 기준점 물건이 확실하냐에 따라서 다음 투자가 달라져요. 내가 정말 되게 좋은 거 하나를 찾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쪽 마포와 성동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이 더 있나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다니는 거예요. 요 구간만. 근데 요 구간에는 계속 물건이 계속 생겨요. 어쨌든 물건은 계속 나오거든요. 없을 것 같아도 또 나오고 그런 게 물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평가 구간 다니면서 더 좋은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야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기준점 물건 하나를 기가 막히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점 2번, 3번을 갖고 있었어. 근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 혹시나 또 기가 막히게 급한 매도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면 어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킵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기준점 1번 물건이 딱 팔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좀 아니면 2, 3번 중에 또 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묘하게 또 시장이 막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이상형 같은 물건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거고 내가 기준점 물건을 몇 개를 뽑아놨는데 걔네 중에 몇 개가 팔리면 그냥 사야 되나 보다. 내가 결국 투자를 하려면 이 정도에는 그냥 사야 되나 보다 라고 할 때 그냥 이 2개 정도 3개 정도 해서 내고해서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잃을까봐 제가 여기 넣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여기 한 개 더 늘어나잖아요. 네 번째 뭐냐면 지방은 부동산 털기가 유효합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단지들에서는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 들어가 보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단지에서 10개 부동산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3개 단지에서 3개 부동산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모든 부동산을 도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는 발품파예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건데 시간이 없어요. 모든 부동산을 도는 것보다는 한 개 단지에 그냥 잘하는 부동산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선발하세요. 한 다음에 차라리 많은 단지를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 모든 부동산 들어가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과 다른 게 뭐냐면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 건을 해도. 하나 10억짜리 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사장님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보다는 단지를 많이 가져가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기간은 그러니까 전체 투자기라고 하는 건 제 시세 조사부터 가계약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 3개월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더 좋은 걸 계속 찾는다고 해서 마음처럼 찾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해 3월, 작년 8월처럼 만약에 불장에 걸리면 내 기준점 물건 3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시장에 가버려요. 기준점 물건 한 2-3개만 날아가잖아요.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바사삭 되는 거죠. 이게 좀 두 가지인데 바로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분들은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넘지 말아라. 기간을 좀 제한하고 살 수 있을 거 바로 사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기예요. 시장은 2, 3개월 주기로 좀 변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볼까요? 24년 10월에는 영등포가 무척 쌌습니다. 특히 영등포 구축이 많이 쌌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4군의 신축들이 이미 비싸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싼 거 영등포 구축을 막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25년 1, 2월에 아주 신기하게
다시 4군 신축이 다시 싸졌습니다. 3, 4월에도 불장이 한번 왔죠. 물론 이건 이제 2월에 토어즈 해제라는 강력한 또 이벤트가 있었지만 시장은 2, 3개월 사이로 변합니다. 지나간 버스 꺼진 불이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놓칠 필요가 없어요. 또 다시 가격이 싸질 때가 있고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제 현란한 새치혀, 수많은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용했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면 거기는 대부분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어떤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매수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구매 담당자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눈만 뜨면 내고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고 하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처음에 서울에 이제 사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시장이 좀 조용했으니까 내고를 계속했어. 사람들이 뭐 네가 뭔데 이렇게 깎냐, 넌 아무것도 모른다 막 하다가도 이게 순식간에 변경된 시장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없더라고. 내고를 하잖아요. 하나도 안 돼. 그럼 이제 우리는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배운 대로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안 산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냥 놓쳐. 그냥 거래가 돼버려. 그냥 막 실거주가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버렸대. 지방 투자자들 아니면 뭐 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집도 안 보고 샀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기준점 물건이 다 팔리고 좀 비싼 물건밖에 안 남아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지금 상황 같은 시기라면 시도 때도 없이 내고 하는 거 그만하고 일단은 좀 사는 게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긴 합니다. 좀 이따 볼까? 라고 하는 시기가 그냥 맞는 시기예요. 그때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기술보다는 발품 많이 파시고 애절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도 사장님들한테 거의 빌어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현란한 기술보다는 발품을 많이 팔아라. 로얄동, 로얄층, 동층향 그리고 수리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뭐 어차피 4층 사도 아니면 뭐 동양 사도 같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못난이 탑동싸, 탑층, 동양 사이드 탑동싸라고 하는데 탑동싸 샀어요 제가. 근데 매도가 진짜 안 돼요. 매도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내 선호도를 아예 그냥 써놨어요 제가. 항목에 단지 내 선호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 단지의 레벨을 0.5칸 정도 내릴 정도로 RR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리 강조한 거잖아요. 수리는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은 장기 보유할 거기 때문에 전세 운용에서 밀릴 거예요. 전세 운영에서 밀리면 뭐가 문제예요? 잔금에 큰 돈이 들어가요. 칠 수 있어도 쉽지 않다고요. 뭐 한 달 월급ten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잔금 한번 쳐버리면. 서울에서는 잔금 치는 사람 만들지 않는 게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지 않으니까. 잔금 한 두세 번 치면 매달 털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는데 두 채가 겹쳤어요. 8억 8억 쳐요. 16억 내가 어딨어. 따라서 그런 걸 고민했을 때는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9번째. 생각보다 전세 잘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보다 훨씬 더 풀이 넓어요. 광역시도 외곽 이런 데 가면은 진짜 한 분이 귀하시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풀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좀 전세가 잘 빠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지방보다 훨씬 수월하다. 전세금을 조금은 낮게 유지하십시오. 전세금은 조금은 낮게. 왜 그러냐면 전세 고평가 시즌 JPIR 8 이상 정도 된다면 반드시 전세금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지금부터는 뭐 한두 번은 올려받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능하지는 잘은 모르겠고 만약에 내가 8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시던지 애초에 적게 올리는 거를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전세 레버리지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전세고요. 그 역전세 리스크를 막는 건 전세금을 아예 올리지 않으면 리스크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단점이죠? 재투자가 안 되죠. 엄청난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좋은 건 없어요. 뭐 리스크도 해지하고 대투자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무언가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너스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를 한두 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이미 서울의 다주택자이지만 그게 제 인생, 제 하루를 뭐 어떻게 바꿔주는 건 없고요. 월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막 서울 투자에 목매지 마시고 혹은 내가 서울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뒤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현타가 와요. 저도 현타가 왔거든요. 저도 실거주 용산에 집 사고 나서 생각보다
상황이 바뀌는 게 없어서 현타가 왔었죠. 투자의 결정체가 서울투자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매우 매우 대단한 거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서울투자보다는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를 고민하시고 알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투자 후에 그 다음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투자금이 적었지만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예요. 1년에 한 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연봉이 1억이고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을 저축을 해도 2, 3년에 한 번씩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돼야. 엄청나게 잘 돼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간 모아서 3억 내가 한 채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1년에 3천만 원 모으는데 10년 어떻게 기다리지? 망했네. 나 그냥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자의 말이 있는데 길은 그냥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수익률 되게 높이면서 막 수천 프로 해가면서 투자금 적게 해가지고 막 수십 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채수를 좀 줄였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이 있었나요? 결국 저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 제 지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경에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산재 투자하고 다음 투자까지 수년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더 소비하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전세난이 와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갑자기 세입자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2억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때 돈을 위해서 2억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 5천 모았다고 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물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걸어가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고요. 더 좋은 걸 생각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유로파 우승할 거 알았어요? 우승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우승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인생에는 종종 벌어진다고요. 손흥민 선수는 결승에서 3번이나 실패했고 이번에 4번째 드디어 비로소 성공한 거거든요. 3번의 불운이 있었기에 한 번의 행운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들은 3번의 불행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됐어요? 그냥 서울 투자 좋다고 하니까 지방 그냥 머리 아프고 이제 안 갈래? 나는 서울 할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한다고 한들 그런 마인드로는 아주 대단한 일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서울이건 지방이건 투자금이 1억이건 3억이건 어쨌든 내가 선택했다면 이 길을 걷기로 했고 이미 내가 걷고 있다면 그냥 가야 돼요. 그래야지 손흥민 같은 결과가 있다고 봐요. 걷지도 않고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사례를 생각하셨어도 좋은 노력을, 순도 높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